그러니까 문재인, 박지원 의원을 들어오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뭐 반란 같은 것을 왜 이인영이 당 대표가 돼야 되나? 변화해라 이런 게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두 분은 386? 왜 이렇게 미워하죠? 좋을 때는 제 이름이 486에서 좀 많이 빠지고 나쁠 땐 제 그런 이름을 팀이 맨 앞에 있었어요. 쓰는 문재인 의원과 견줘서 또 나은 점이 뭡니까?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DJ의 비서실장과 노무현의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님은 양념 맛, 문재인 의원님은 담백한 맛이 본인은 무슨 맛입니까? 그러면 라면 맛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전대협 의장을 하셨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도전을 선언한 이인영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디 지방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광주 전남 쪽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뭐 이런 분들 좀 그분들이 잠시 중앙위원들이죠? 예, 뵙고 우선 그렇습니다. 컷오프가 지금 언제 있죠? 1월 7일 날 했어요. 예, 컷오프에서 3명을 줄이는 거죠. 빅3 안에 지금 들 자신 있습니까? 그냥 삼총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삼총사. 근데 예. 광주 전남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긴 박지원 의원 표밭 아닌가요? 지난번 그 우리 당 지도부에 호남 출신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반작용이 초기에 뭐 박지원 의원님한테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분도 나오시잖아요. 뭐 주승용 의원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좀 그 완화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는 중앙위원들이 1인 1표 찍게 돼 있습니까? 네. 어떻게 돼 있죠? 1인 1표. 컷오프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도 대의원들도 1인 1표. 예. 네. 그 중앙위원회가 지금 위원들이 유권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대략 한 350명 조금 넘을 것 같은데 350명. 예. 거기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군요.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세 분만으로 하는 거 전당대회 본선이 치러진 거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고 세 분만이라는 게 무슨? 정세균 선배까지 정세균. 포함해서 예. 근데 예. 지금은 정세균 이제 후보가 지금 약간 포기하셨으니까. 예, 지금은 약간 바뀌었는데 네. 그 두 분만의 그 전당대회가 자칫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박지원, 양강 구도로만 가면 좋지 않은 네.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생각하는 힘에 이렇게 뒷받침 받으면 뭐 순서는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보니까 이제 빅2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박지원 의원을 빅2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뭐 처음부터 삼성과 현대에 맞서는 중소기업의 반란 같은 것을 이인영의 꿈꿨던 중소기업. 거니까 예. 새로운 그 시장 질서 이런 걸 만들자 이게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죠. 뭐 출발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꿈을 꾸시는군요. 이후로도 영원히 이후로도 영원히. 네. 문재인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선거 구도가 잡힌 것 같아요. 왜 이인영이 당 대표가 돼야 되나? 쉽게 좀 짧게 설득해 주시죠, 우리를. 좀 분열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친노, 비노, 구민주, 뭐 영남, 호남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패배를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당을 주도했던 그 대표나 아니면 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서 저기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거기서 도전과 역동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이 다음에 승리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이기는 야당 이게 이제 문재인 의원이 슬로건이고 또 통합 대표 이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슬로건이고 또 강한 야당 이 박지원은 똑같이 내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두 분과 좀 다른 뭐가 없습니까? 그 두 분이 이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예. 지금의 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끌어오셨잖아요. 예. 그렇게 다 모여서 하셨는데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왜 안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때가 됐다고 봐요. 왜 안 됐죠? 저는 변화해라 이런 게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시대 정신이고 근데 두 분은 변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다 이렇게 보이라고 그대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변해라 이 민심에 부응하는 거는 뭐 그래도 제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저기도 변화할 수 있구나 저 당도 네.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구나. 그러면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의외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라든가 50대 기술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 들고요. 저는 겸손하게 가고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외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좀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 또래의 변화를 혁신을 갈구했던 이런 의원님들 그리고 제가 요즘 뭐 별로 잘하진 못했지만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그래 좀 더 진취적으로 가야 돼 혁신적으로 가야 돼 그런 면에서 조금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원해 주세요. 뭐 되게
어떤 면에서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시라고 봐야죠.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네. 이른바 빅3 세 분은 좀 나오지 말아달라 해서 의원 30명이 서명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인영 의원 도와주려고 서명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순수한 마음이시고요. 근데 세 분이 안 나오고 변화의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 이지만 아무튼 예, 이제 그렇죠. 결과적으로 또 두 분은 나오셨으니까 그분들이 이인영 의원 좀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분을 돕지는 것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는 네. 하는데 그렇다고 꼭 이인영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좀 매달리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력을 다해서 지금. 구도는 굉장히 이제 이인영 의원한테 좋게 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비노 진영. 근데 박지원 의원도 비노 진영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좀 비노 진영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후보가 안 나왔거든요. 그쪽에서 또 이인영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대는 합니다. 아니 근데 어제 그제 어제부터인가 잠깐 보니까 이인영이 나오면은 문재인 표를 깨먹어서 박지원한테 유리하고 이인영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박지원 표를 깨먹어서 네, 그런 문재인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예. 저는 뭐 그런 거에 연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삼성과 현대의 질서가 안 바뀌지만 정치에서는 그런 거대 주류 이런 부분들이 변방의 비주류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뀐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예.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에 말이죠. 4년 전에 그때 이미 그 최고위원회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른바 486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좀 목소리를 내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론이 꽤 있어요. 맞고 품고 정직하게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을 건 맞고 예. 또 품을 건 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두 가지 변명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하시죠. 하나는 저를 너무 깎아내리는 건 곤란하다. 2010년에 제가 최고위원이 됐을 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최고위원들도 안 하시는 4대강 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명백하게 그 시점에서 최대의 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을 통해서 싸웠죠. 예. 그건 제가 했죠. 주도했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순천 무공천을 관철시키고 손학규 대표를 분당해서 당선시키고 그 여파로 강원도에서 최무순 지사를 당선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명백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과 무상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반란을 깨했을 때 그걸 진압했던 현장 책임자도 저죠. 그리고 박영선, 박원순 후보 단일화 추진했다가 박영선이 패배했을 때 그래도 그 상처를 딛고 지금의 박원순이 있도록 당선시켰던 그 책임자도 저였죠. 네. 굉장히 한 그 일이 다음에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야권 통합을 밀고 들어갈 때 그 당시에 박지원 대표가 주도했던 흐름이 우리 전당대회 현장에서 통합을 의결할 때 심하게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합을 디자인하고 코디네이션해서 2012년 총선 앞두고 승리의 전 단계까지 밀고 갔던 건 저였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깎아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86이 이제 당을 혁신하고 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 주류 편에서 안주해왔다. 486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적 평가가 있거든요. 201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인영 의원도 어떻게 그 평가하세요? 부분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386. 저는 사실 그 용어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요. 예. 일종의 이제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좀 가두는 효과가 있는 것 그런 같거든요. 것도 물론 이제 임석규 기자 얘기한 대로 그런 당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매도하는 측면이 있다. 왜 이렇게 미워하죠? 어떻게 보세요? 왜 우리만 미워하냐 뭐 이런 얘기들 안 하십니까? 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고 진보 강경파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들을 보고 그 개파 정치의 하수인 이런 비난이 있죠. 근데 2010년 10월에 우리가 하청 정치 청산을 외쳤다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세균 선배님이 조금 물러나 주시면서 그때 가보지 못했던 지경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지가 좀 늘어났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가 돼서 도전하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너네 너무 진보 강경파야. 주로 이제 조중동에서 그런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 486과 비운동권 486으로 또 다시 나누는 이런 시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건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세대로서 분열을 뛰어넘는 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 이걸 만들지 못한 거죠. 그리고 친노, 종북, 486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아주 뭐 나쁜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이제 486에 대한 네. 기대가 그만큼 컸던 측면이 있어요. 네. 니들 스스로의 정치, 니들이 원래 가졌던 초심의 정치, 예. 그거를 니들 세대가 통으로 한번 시도해봐라. 예.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인가요? 진보행동 그 우상호 의원 등에서 반성문을 스스로 쓰고 네. 아, 우리가 좀 잘못했다 스스로 인정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 프레임도 있지만 486들이 갖는 그 기대가 컸죠.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 개파로서의 486 이런 거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개파는 안 합니다. 아니죠. 네. 다만 우리가 지향했던 가치, 정치 노선,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은 계속 함께 하고 또 서로 공동으로 창작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그럼 이인영 의원께서는 어떤 그 486 일반 학생운동의 중심 쪽에 섰던 대표적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어떤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을 강하게 느낍니까? 예, 앞으로 486 이런 거보다도 예.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여는 의원들의 모임, 그다음에 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원들의 모임, 또뭐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모임, 진보적 그 경제 성장 이론을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그 정책 그룹들이 생겨서 서로 경쟁하고 공동으로 창작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좀 변모할 필요가 있겠다 그건 이런 생각도 그것대로 해요.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성향의 또 어떤 세대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은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486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6월 항쟁 세대, 유월항쟁 세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기자가 듣고 싶어하는 편입니다. 이 이름을 굉장히 잘 짓는 기자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386을 잘못 짓는 바람에 갇혔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때도 386이라고 그 규정당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는 거 좀 싫어했어요. 피하고 싶었고 그때부터 일관되게 한다면 6월 항쟁 세대 아니면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검증도 해보시고 이름을 한번 잘 짓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만들어줘 보세요. 그 천신정이라고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의 어떤 그거는- 혁신파 천신정을 임석규 기자가 만들었거든요. 그 말 자체. 그 386이라는 숫자를 한글로 표현한 것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천신정이라는 사람들이 네. 탈레반이라는 그 좀 내용에 맞지 않은 이름으로 너무 불리어서 부정적인 이런 건데 이름이 붙었는데 그걸 예. 임석규 기자가 천신정 하면서 이제 바꿨죠. 바꿔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임석규 기자한테 고마워요. 이름은 이제 남들이 불러줘야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부르는 것보다. 근데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죠.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이름을 져주시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이름을 져주시고 그 이름에 또 바램이나 꿈 같은 것도 담는 거니까 그런 노력도 해주시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대로. 내용을 채우는 것도 하고 그러죠. 내용을 잘 채워서 어떤 그런 정파 486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이름 말고 네. 또 이인영 의원이 대표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이제 그냥 바라고 좋을 때는 제 이름이 486에서 좀 많이 빠지고 나쁠 땐 제 그런 이름을 맨 측면이 앞에 있었어요. 쓰는 맞아요. 이런 측면들도 좀 개선해 예, 주시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이제 2015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는 집권 3년 차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집권 3년 차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권 탄생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좀 멀어진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쌍방향 직접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로 서면 보고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그걸 소통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식의 일방 소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 여야 정치인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난맥상을 보일 때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층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박 대통령이 그때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경제 민주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주문과 조언을 받아들여 2015년에는 희망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요? 자, 좀 가벼운 거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돌직구니까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세균 의원이 이제 불출마하시면서 좀 공간이 열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원 불출마 선언 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문재인 의원을 좀 도와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인영 의원을 도와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즉각 답변은 안 하시고, 다만 느낌이
이인영 의원을 좀 마음으로는 도와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대학교 그 유명한 그 고대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느낌 같은 것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정세균 의원이 뭐 세게 도와준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세균 의원님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호감 있는 선후배 관계죠. 아주 끈끈한 선후배 관계로는 발전하지 못했었고요. 뭐 정세균 선배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제 스스로 이 시대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절박하게, 더 절실하게 이렇게 외쳐야 할 때고요.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그 후보 중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제 29일 오늘 네. 출마를 선언하시는 중인데요. 문재인 의원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문재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문재인 의원과 견줘서 이인영 대표가 됐을 때 문재인 대표보다 더 나은 점이 뭡니까? 당을 위해서. 더 나은 점은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저 개인적으로 가까운 데서 여러 번 뵀지만 인품서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칙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존경합니다. 다만 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골키터는 최순호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게? 근데 2002년에 최순호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 시대는 변한다. 이 변하는 시대에 꼭 제가 예수가 아니더라도 예수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절박한 심정 이런 건 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의원은 이제 흔히 한계로 이제 당내에서 지정하는 게 어떤 특정 계파. 그래서 이제 뭐 박지원은 표현처럼 꼭 먹고 알 먹고 당 대표 먹고 또 대선 후보까지 노리고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거기다 얹어가지고 말이죠. 일반 당원들 중에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했던 분인데 이번에 당 대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검증을 해보고 당대표를 할 만한 정치적 리더라고 검증이 되면 다음에 대선 후보를 다시 뽑아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젖히자.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한테 마지막으로 당대표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고. 상반된 평가가 있죠. 좀 더 뭐 돌려서 말씀드리면 박지원 그 의원님이나 문재인 후보님이나 물려받은 그 재산이 많으세요. 예. 상속한 재산이. 예. 서로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는 서로 치고받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DJ의 비서실장과 노무현의 비서실장 간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깊어져 가지고 갈등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후보가 당을 직접 운영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가져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대권으로 나가 보시는 거, 이것도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에서 이인영이 얻는 득표만큼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만큼 혁신됐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채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대한 채점은 네. 이인영 후보를 통해서 내릴 것이다. 그 두 분에 대한 채점은 어느 정도 이미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국민들 속에서 얻은 점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점수를 무엇으로 얻을 거냐? 그거는 저 같은 사람들의 시도가 당내에서 얼마만큼 득점하느냐, 그런 것들로 그 리트머스지처럼 이렇게 보여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의원의 그 장점과 단점, 가능성과 한계,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석에서 문재인 의원님하고 박지원 의원님에 대해서 음식 맛으로 한번 제가 비유한 적이 있어요. 네, 재밌네요. 그 박지원 의원님은 좀 양념 맛 같아요. 조미료.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는 말고요. 양념이 세다 이거죠. 원재료보다. 네, 양념맛. 그리고 손맛이 있고. 손맛. 재주가. 양념맛. 재주가 많으시고. 근데 문재인 의원님은 저는 좀 굉장히 담백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담백하다. 손을 많이 타거나 어떤 재주나 가공 같은 게 자꾸 들어가면 저는 그거가 그분의 장점을 이렇게 또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가공되지 않은 게 장점이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본인은 무슨 맛입니까? 그럼 이인영 의원은? 저는 뭐 제가 그냥 어쩌다 먹으면 맛있는 라면 맛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럼. 좀 좋은 걸로 했어요. 이 음식 중에서도. 저 나주 가면은 나주 곰탕 맛이라고 하고 울거낼수록 당신 맛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려 먹을 것이 많다.
그런 부분들로 좀 얘기해보고 아니면은 숙취가 심한 사람한테는 해장국 같은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평가는 그거 같아요. 담백한 절에다 양념을 적절히 섞은 음식이 아닌가. 그게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우리가 새롭게 통합하는 길입니다. 네. 그 통합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의원, 강한 야당 통합대표 내거라는데요. 박지원 당대표 비교 우위가 뭡니까? 이인영 대표는. 리더십의 교체, 새로운 세대의 그 전면 등장, 이거보다 더 강한 야당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남에 다녀오셨는데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호남의 대표성을 지역주의적인 그 대표성으로 가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넘어서서 민주주의, 복지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갇혀있지 않다. 호남의 민심은 열려있다. 열려있다. 예, 그리고 가장 혁신을 하는 사람, 가장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열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호남 정신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어떤 예. 면에서 그렇죠? 광주의 정신을 그렇죠. 몸으로 뚫었던 시대에 유월항쟁, 살았잖아요. 80년 광주의 정신, 87년 유월항쟁의 정신, 이게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봐야죠. 97년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 해마다 5월 그 충장로 금남로에서 예. 그 체류탄도 마시고 또 그거 끝나면 막걸리 마시면서 새날을 꿈꾸고 다짐했던 그 호남 정신은 제가 제일 강했다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을 이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호남 대표론이 가는 어떤 고립에 대한 우려, 또 전국 정당화와 이제 역행하는 그런 흐름, 이런 데 대한 우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인물로도 호남에서 젊고 새롭고 예. 그 존경받고 때로는 인정받는 이런 젊은 친구들의 소문을 많이 듣고 왔어요. 다음에 내려가면 좀 만날 수 있도록 그 주선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반드시 광주나 그 호남에서 젊고 미래를 그 예측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경선 기간에 선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그 흐름, 신예들 저처럼 도전하고 키워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해 나오면서 호남 정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과정으로 곧 진입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표가 되면 이 당을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좀 되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처방 하나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략공천이 꼭 필요한 측면들도 있었죠. 전략공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한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예. 신진을 등용하고 예. 이런 과정에서. 근데 옛날에 전략공천 안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낙하산 공천이라고 찍혔었습니다. 아니 낙하산 공천이 전략공천이죠. 어느덧 전략공천이 좌파는 심고 다른 그룹은 이렇게 배제하는 이 사천의 통로 비슷하게 된 이런 그 부정적인 악용되고 이런 게 너무 기능이, 커졌어요. 예,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기능이 다시 커졌다. 커졌기 때문에 폐지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 전략공천이 가졌던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을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일종의 그 집단지성 이런 부분들을 믿고 맡겨보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람이 공천하지 말고 예. 제도나 시스템이 공천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더 철저히 만들고. 근데 현역 의원들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공천이? 근데 그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분명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를 통해서 바꿀 사람은 바꾸는 과정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바꿀 것이다. 네. 당원이나 국민들이 바꿀 것이다. 잘하는 사람은 그 나이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생각이 젊고 지추적이면은 계속 잘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선수가 많고 기득권이 강하고 당내 기반이 굳건해도 또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어도 바꿀 사람은 바꾸는 이런 과정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역 기반이나 당내 기반이 없는 정치 지망생들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전에는 이제 당 공천심사를 잘 받아서 뭐 전략공천도 받고 했는데 그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천심사위원회도 다른 한편에서 놓고 보면 내 편과 남편을 크게 구분하는 작용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집단지성이 결정하게 하고 대신에 우리는 큰 흐름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큰 흐름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시대에 맞는 인사가 아무리 무명이고 신진이라 할지라도 키워낼 거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걸 탄핵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인지도는 5%밖에 안 되는데 지지도는 60%까지 가던 이런 것들을 예. 봤지 않습니까? 결국 그 큰 시대 정신,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저는 그게 더 정직하게 정면으로 이 공천의 부작용을 뚫고 정말 교과서대로 민주주의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을 지금은 한번 믿어볼 때가 됐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지금 우리 스스로 정치인들에 의한 혁명보다도 국민들, 당원들 이런 유권자들에 의한 혁명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예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인물을 키워달라.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예전에 뭐 나 키워주면은 내가 뭐 대선도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좀 낼 법도 한데 그런 게 좀 아니 약간 의아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왜 그런 어떤 욕망이 없겠어요, 예. 정치인으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도 가질 법한 예. 욕망인데, 근데 그거보다는 여전히 큰 시대적인 과제 속에서 사명, 소명의식 이런 것들로 일관되게 겸손하게 가고 그 평가를 세인들에 의해서 세인들의 입을 통해서 받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겸손한 것도 좋지만 정치인은 좀 도전하고 패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비전을 선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개인으로서 이룰 수 없는 당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가치 같은 것이 우리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통일하자. 한 명의 당대표나 한 명의 대선 후보나 한 명의 대통령의 시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그 연속성, 지속성 이런 걸 가지고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세대 혹은 특정한 세대를 대표하는 한두 명의 이런 그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보다는 그 당으로서 가져가는 사회적 생명, 역사의 어떤 창조 이런 것들에 저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예, 뭐, 하여튼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쉽게 여쭤볼게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샤이한 편입니까? 아니면 이 포효하는 열정적인 그런 면이면? 저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봤는데, 어느 쪽이 본심이죠? 진짜 모습. 저는 원래 샤이했던 사람인데요. 예. 80년대 근데 종합사회장 할 때 보면 막, 전두환 들었다 놨다 있지 전두환 않습니까? 군부하고 그죠? 싸우면서 저도 그런 포효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생겨졌죠. 정치하시면서는 근데 왜 별로 포효 안 하세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한번 했는데요. 또 물러날 땐 물러나 있고 예. 또 나설 땐 나서고 이런 것들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평소에 뭐 처신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물러서면 물러선 대로 멤버십에 충실하고 또 나서면 나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던져서 붙고 새정치연합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진단하세요? 리더십, 예. 그다음에 야당성, 야당성. 그다음에 민주성, 그다음에 정체성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부터 풀을래 그러면은 리더십부터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에 출마하셨고. 그래서 도전한 겁니다.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계속 온전시켰고 오히려 키워져 버렸고. 그렇죠. 리더십이 없으니까 그 갈등이 계속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전공 개혁 못한다. 신당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좀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남 민심을 기대서 제2의 호남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필요가 좀 있죠. 그건 좀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건 새누리당이 만세 부를 일이다. 제대로 혁신하고 리더십의 전면 교체 이런 걸 통해서 그 혁신의 신호탄을 아주 높이 쏴야 가라앉을 일이다. 그러면 호남 민심은 전혀 동요하지 않을 거다. 다시 우리 손을 잡고 잘하라고 격려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진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인영 연구원은 지난번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인가 뉘앙스가 약간 진보보다는 약간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듯한 어떤 분위기? 그 인터뷰는 좀 잘못 기재됐는데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안보는 좀 보수적으로, 예. 사회 정책은 좀 진보적으로, 그리고 경제 정책은 중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런 얘기가 많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안보를 보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이중대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햇볕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다운 안보 정책이 있어야 된다. 경제를 좀 중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근데
경제가 좀 더 이렇게 통합적인, 사회 통합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요컨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참 이렇게 앞뒤가 뭉뚱그려서 잘 되면서 제목이 약간 뽑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다. 그냥 그렇게만 이렇게 딱 끊어지고. 네. 오해가 있었군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특히 민생의 측면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저도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인터뷰 먹었는데, 때문에. 네.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그럼 제가 좀 중도로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진보 강경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면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 네, 새정치연합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꿀렁꿀렁거리고 또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제 역동성을 되찾을 때 한국 정치가 건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인영 의원 건투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판을 한번 요동쳐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